자, 국내 문제 중심으로 했는데 좀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관세 협상과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과 이제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번 7월 말에 구두 합의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가 된 15% 플러스 3,500억 달러 뭐 이런 합의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거 받느니 그냥 관세 25%를 그냥 맞자 이렇게 노딜 주장하는 게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여쭤볼 텐데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만일 지금 노딜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관세 협상이 깨질 경우에 이 우리 경제나 대미 수출에 오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우선 관세 협상은 뭐 미국에서 들고 나와서 미국의 저렇게 폭력적 관세 협상은 저는 뭐 잘못됐다고 얘기 일단 드릴게요. 예.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은 합의를 했어요. 예. 일본은 뭐 여연보유고나 전반적으로 따서 우리의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합의했어. 뭐 자동차가 우리가 미국 대미 수출의 가장 큰 게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기계류예요. 그럼 자동차가 우리가 제로 관세였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뭐 야당이 뭐 촛불 들고 난리할 때 어쨌든 FTA, 한미 FTA를 통해서 제로 관세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2.5% 관세였다고. 그러면 결국 시발점은 일본은 27.5%고 우리는 25%예요. 그런데 우리는 15% 낮췄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네. 일본도 15% 낮췄어. 자동차 경쟁국은 일본과 우리가 가장 강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자동차 협상에서도 일본의 2.5%를 뒤지고 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저는 관세 협상을 노딜로 가겠다? 그럴 자신이 있어요. 뭐 이재명 정부가 좀 해보라 그러는 거야. 너가 해봐. 바로 하는 순간에 자동차 50% 관세, 무슨 반도체 100% 관세, 쌀, 소고기 개방,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정부인가? 그 정도로 정통성 있는 정부예요. 그런데 앞에 가서 무슨 피스메이커 같은 그런 아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경제 13대, 전체적으로 13대 강국입니다. 문화로서는 1위의 국가이고, 역사로도 어느 강대국보다도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런 아부의 발언을 다 쏟아내고 800조를 갖다 부었잖아요. 800조. 자,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 그런데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가 이거 협상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합의문이 필요 없대.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질문했잖아요. 야, 그 3,500억을 그냥 주는 거 아니라 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미국은 그 90% 미국 이익이 다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어요? 그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입이 쑥 들어갔어. 네. 왜? 유럽이나 일본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간다?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음모론자들은 그래? 다 버리자 그러면. 반미운동 하자.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자. 그들이 얘기했는 주한미군 철수의 논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 국민들이 이게 노딜이라는 함정이 뭔가? 저는 이재명 정권, 특히 이재명은 용기가 없다고 봐요. 그래 할 자신이 없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음모론자, 사회주의자,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자들의 속내는 뭔가? 저는 이제 고민을 그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쟤들이 합의를 해놓고 합의문을 못 쓸까? 하나는 비공개 회의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거야. 도대체 너가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광화문에 촛불이 아니고 횃불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 거 아니냐. 그거를 공개하지 않으면은 이 관세 협상은 결론 내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비공개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백악관 대변인은 그 실무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분명하게 딱 쌀 소고기만 막아달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더 뭘 주려고 했는지, 김정은한테 문재인이가 USB 준 거 이상으로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세 협상이 너가 잘 됐다니까 이제 비공개도 공개해라.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맡겨보자.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민들한테 너가 제대로 관세 협상을 잘했는지. 근데 관세 협상을 하고 뭐 저는 분명히 이거는 실패했고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심청 취재를 내가지고 언론이 분석을 안 해. 언론 방송. 왜? 방송 장악법에 의해서 방송이 장악됐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보수 언론이랑 조중동도 있고 방송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세 협상에 대한 시리즈 왜 800조를 퍼부주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00 이제 700조 가까이 되는데 800조를 퍼부주는 상태인데 이거 심청 분석 안 하고 국정조사 안 하고 청문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네. 관세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지금 그 얘기도 안 해요.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안 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협상은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를 어떤 식으로 덜 두들겨 맞고 돈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하나는 이재명이 뭐 노란봉투법하고 상법하고 뭐 이번에 재해에 대한 법을 더 강화시켜. 기업들은 나가고 싶은 거야.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강화. 그래서 아니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더 강화시킨 법을 떠냈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업들은 민노총 세상에 타는 거는 너무 잘 알아. 아 이거 민노총 세상이 됐는데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우리가 다 협상해야 되고 이제 끝났다. 특히 외국 자본이 많은 기업들은 GM, 삼성 이런 기업들은 아 이제 미국 가야 돼. 우리가 도저히 못 견뎌. 이게 뭐 5년도 아니고 지금 개헌하면 제가 11년간 기업이 어떻게 버티냐.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 미국 보고 한국 기업들이 쫙 대동에 가서 기업들 미국에 투자 좀 하세요. 불러가 미국 투자하라고 한 거야. 그 미국에 협상하기 전에 좋다고 하고 1,500억 불, 1,520조 넘는 걸 투자를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한국 투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1년에 지금 미국에 투자했다는 기업들의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작아요. 그럼 한국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서서히 미국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명분은 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는 기회를 잡았다. 이제 민노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부 출연 기금들이 있어요. 정부가 투자부 그것도 벗어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대거 탈출하고 결국은 한국에 투자 안 하면은 결국 망하는 게 뭐 투자 안 하면 기업 생산성이 적어지고 이익이 적어져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노동자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이 형태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관세 협상을 실패 하나를 볼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100일 동안 했는 경제적인 탈시장 경제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일본도 마찬가지.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 투자 자금이 많은 대기업들도 탈출한다. 그러면은 이 100일 동안에 제가 지금 4개월 동안에 법치도 다 망하게 하고 경제도 망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법도 무너뜨리고 헌법도 무너뜨리고 탈헌법하고 탈체제하고 탈정체성으로 갔는데 이제 경제조차도 탈시장 경제로 가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뭔가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세 협상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법, 노란봉투법,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잠재하고 있는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조지아주 사태 미 이민 당국의 급습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본질적으로 어떤 외교 참사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게 있어요. 예. 비자의 안정성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대처도 늦고 정보도 없고 뭐 그렇게 라인 잘했다고 관세 협상하면서 라인 잘하고 떠든 사람 다 없어지고 결국은 우리 국민만 쓰레기 같은 데서 구금당해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소위 지금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그래 했다. 이거는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탄핵감이라고 하겠죠. 탄핵이 아니고 지금은 그 광화문에요. 제가 있잖아. 횃불 들고 나온다니까. 예. 지금 뭐 트랙터 몰고 나와가지고 뭐 난리 할 거야. 그것도 민주노총 산하의 기업들이잖아요. 예. 어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조용해.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소한대로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구금이 당했으면은 미국에 대해서 바란소리 해야죠. 너 심하지 않냐? 동맹이고 우리하고 자꾸 도로락하는데 거기 트럼프도 아차한 거야. 이게 하고 나니까 트럼프 아차하니까 좀 남아줘 이랬는데 뭐 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가니까 뭐 대한민국의 감옥소보다 훨씬 더 환경도 안 좋은데다가 그분들이 수갑 차박겠어요? 우리나라는 수갑만 채우잖아요. 그거는 발을 채운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투자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법적인 보완을 하고 또 이런 문제 터졌을 때 전담 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게 없이 뭐 외교부 장관이 한다고 했다가 뭐 대사도 없는 총영사가 가가지고 떠들어가고 대사도 지금 아그레망도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요. 되겠습니까? 유엔 대사라고 보내놨는데 자기 변호에 있는 사람 보내고 말이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미 협상 하려는데 미국 대사도 없어. 대미 협상 담당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대미 협상 전면에 있는 사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지미파들이 없는 거야. 지미파들 지금 다 그 내란 조사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면은 네. 국민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네. 이런 총체적인 망국의 길에 들어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4개월만 하면은 나라를 망할 수 있게 틀을 다 갖춘다. 저항하지 않으면 그래 되기 때문에 이제 4개월 해봐야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꾸 미루지 말고 전주지 말고 네. 뭐 어떻게 될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미 나아지는 상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김에 이제 국민의힘 아까 좀 평가를 좀 일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체제는 오랫동안 봐오셨을 것 같고 장동혁 체제가 이제 출범을 지금 한지 뭐 한 2주 정도 돼갑니다만 최근의 상황 장동혁 지도부가 뭘 해보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역량 부족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네. 이 거대 괴물들하고 싸울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안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지금 5선 이상 중진들은 저는 12년을 국회에서 같이 했던 사람이고 갔던 한솥밥을 10년을 먹었어요. 너무 잘 압니다. 그분들이 뭐 인성이나 그분들 좋은 분들도 있고 막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 가지고는 이 괴물 정권, 괴물 정당 등하고 싸우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의 107면 요만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 3분의 1은 빼딱하게 돌아서 있어. 언제 망하는가 쳐다보고 있고. 그 3분의 1은 아예 관여를 안 해. 무간섭.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나머지 3분의 1만 막 목소리 내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우선 내부 정리부터 빨리 해라. 아직도 당에서 내란 얘기하는 사람 정리 안 하면 선거 못 치른다. 선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음에 지방선거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지방선거 때까지 헌법도 바꾸고 체제도 무너뜨리고 법도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방송 나머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는 상태가 되면 총통체제가 가고 그것이 그냥 총통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총통체제 장기 집권 업무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도 안일하게 아유 막 다음에 공천이나 받으면 되지 뭐 아유 좋은 지 같이 밖에 나가서 저래 싸우니까 국회의원도 안 되더라. 그게 하나 자유우파 국민들도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요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눈여겨 봐가지고 다음에 국회의원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 바른당 만들어가 나갔던 사람들 홍준표가 다 데리고 가 당직 다 줘. 그래가 그 사람들 다 살렸어. 그 사람들이 김무성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친윤계로 탈바꿈했어. 그래서 윤 대통령 어려우니까 하루 이틀도 안 참고 다 도망가. 김무성 똘마니들이 방송마다 다 나가가지고 지가 무슨 중도론자 같이 그거 다 배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3년간 옆에 있었어.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있지.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정권을 제가 했잖아요. 윤석열 김무성 정권이다. 공공기관 공기업들 김무성 마포 포럼 했던 사람들 거의 다 나갔어. 자, 지금도 중도 아니 사회주의의 레일에 다 열차는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중도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데 1인 독재가 장기 집권 업무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회주의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도 중도 얘기하고 중도론자 있습니다. 유승민, 오세훈, 네.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사진 놓고 한번 붙여놓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탄핵 두 번의 탄핵 정국에서 무슨 짓들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좌파 정권하고 목소리 내가 싸운 적이 있는지 이준석이가 문재인을 공격을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이 있는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도론자야. 왜? 극우 프레임은 두 개의 프레임을 걸어요.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하나는 내란 프레임. 내란 프레임을 걸고 국민의힘 해체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이게 하나고요. 네. 극우 프레임은 국민의힘 너는 상대가 안 되는데 조은진을 비롯해서 바깥에 있는 세력들은 무서워. 극우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야. 국민의힘이 바깥 세력하고 손을 잡고 대대적인 반기원 투쟁, 반사회주의 독재 투쟁을 하면은 무섭잖아요. 자기들은. 그런데 하나 이쪽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극우야. 저 중도론자들이 다 극우로 몰아 안에서 저거는 한마디 저항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찌하다 보면은 운 좋게 대통령이 되면 저거 또 다 한 것 같이 얘기해. 바깥에 투쟁하는 사람 이제 그때부터는 내부적으로 저것도 이제 극우라 그래. 그런데 대한민국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극우를 극우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네. 국민들께서 네. 이 극우 프레임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바깥에 있는 정의로운 용기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못 잡게 하는 프레임이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다루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셔라. 이제는 제발 좀 벗어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주제 하나 다루기 전에 이 문제 한번 좀 잠깐, 이것도 작은 문제니까 대구시장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한동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전환길 강사 이야기도 있고 이인숙 출마설도 있고 지방선거 할 때 이제 그 문제도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오세훈 관련해서 이준석 한동훈과 연합하는 정치 행보로 갈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현실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일단 당내 정리부터 해라. 당내의 내란을 주장하는 세력들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시간은 아직 있어요. 바깥에 범우파 연대연합 합당을 통해서 범우파 세력을 만들어라. 그거 극우 프레임 거짓이다. 거기에 쏘아 넣어주는 가지고 중도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안 됩니다. 결국은 대구시장 선거에 전환길 강사가 대구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한 겁니다. 전환길 강사의 순수성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정치 현실에서 개입하지 말고 바깥에 이 여러 가지 계몽이나 여러 가지 할 활동이 되게 많아요. 정치 사사건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는 하는 건 저는 뭐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투쟁 야당의 모습을 보이면 이깁니다. 왜?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70% 국민들은 이재명의 지금 사회주의 정권의 시도, 그다음에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은 알아요. 예. 이번에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게 이 소위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축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주면은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판단하고 과거와 같이 너끼리 뭐 해서 대강 뚱땅뚱땅 해가지고 하겠다. 아니 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뭐 시장 도지사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장 도지사 해봐야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의미에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자. 이재명의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뜨리는 방법은 가장 강한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안 되면은 연대 연합 합당을 통해서라도 그 모습을 갖춰라. 그 다음에 뭐 만약 그럼 우리 공화당하고 연합을 만일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면 그 연합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괴물 정권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연대 연합을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신 다음에 바깥에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앞에 와서 좋은 소리 김무성 뭐 자기 말로 하대. 윤석열 대통령 뭐 관저에 가서 폭탄주 엄청 먹고 말이지.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게 김무성이 했어. 그 기염하자마자 3일 만에 욕하고 돌아다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정치꾼들하고 정치인들하고의 차이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궁금한 게 조금 더 많은데 이걸로 마지막을 해야 되겠네요. 왜 근래 이제 마약 문제나 보이스피싱 문제, 범죄 문제가 지금 큰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동 근래는 갑자기 아동 납치 사건까지 유행이 돼버렸는데 아동 납치 사건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학교를 오가면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 신종범죄도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데 왜 이런 상황들이 또 이런 상황의 원인뿐만 아니라 사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네. 조폭들이 기승을 합니다. 조폭들의 생존 방법은 누구를 속이든지 누구를 겁박하든지 비정상적인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 불법적 방법은 뭐 지금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마약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마약 수사를 가장 잘하는 게 검찰이에요. 네. 검찰의 마약 수사의 그 쭉 맥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경찰로 이제 만약에 수사권을 다 하고 하면 검찰이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 나라가 법치가 무너지고 이제 경찰이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범죄가 창궐합니다. 범죄가 창궐하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요. 모든 것이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조폭들의 나라 되고 범죄가 창궐한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좌파 정권 때는 그렇게 가요. 좌파 정권 때 무슨 파 해가지고 막 국민들은 이 그 조폭 집단을 무슨 파라고 알 필요도 뭐 있어요. 그런데 범죄가 나니까 이게 무슨 파가 나오고 하니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마약이 보편화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너무 크고 그 서민 범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범죄와의 전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 정권 자체가 범죄 정권인데 예. 범죄의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키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너무 빠르게 시간이 가버렸네. 50분 정도 진행이 돼버렸네요. 사실은 여러 이야기를 더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좀 생략하면서 계속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모시고
국내 국제 현안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